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서울 변두리에서 30년째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의 밥상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손님들 맞이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냐고요? 제 딸 수진이 하나 잘 키우려고요. 30년 전, 그러니까 수진이가 갓 태어났을 때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영희씨. 아기도 어린데 이제 어쩌려고. 시댁에서라도 도와주겠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했지만 시댁은 없었어요. 남편도 고아 출신이었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어서 친정이 없었죠. 세상에 딸랑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손에는 갓난아기가 있었고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아기 업고 야채 다듬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음식점 하나를 차렸죠. 영인의 밥상. 이름도 거창한 거 없이 그냥 제 이름 걸고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영희 씨 음식은 정말 맛있어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수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가 꼭 대학 보낼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매일 밤 잠든 수진이 이마에 입 맞추며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죠. 수진이는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까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고등학생 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자기는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엄마가 힘들까봐 그런다는 거 알았죠. 그날 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하나도 모자람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이에요. 어느새 이렇게 컸네요. 3개월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내 남자친구 준호야. 민준호. 32. 회사 동료래요.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하고 뭐보다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준호가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죠. 아, 우리 수진이가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혼수도 장만해주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 전부 수진이한테 물려주기로요. 이 음식점 건물하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 합쳐서 한 5억 정도 돼요. 서울 변두리라 건물값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죠. 저는 이미 공증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유언장도 써두고 수진이 이름으로 증여 서류도 준비해뒀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또 안 받는다고 난리 칠 게 뻔하니까요. 엄마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지. 나 괜찮아.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 정했어요. 이 돈은 전부 수진이 거예요. 저는 이 음식점 작은 방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손님들 밥 해주고 가끔 수진이 보러 오면 밥 먹이고.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는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가 준호랑 같이 가게로 왔어요.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수진이 표정이 평소랑 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죠. 저는 가게 문 닫고 안쪽 작은 방으로 그 둘을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결혼식 준비하다가 싸운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준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엄마 우리 건강검진 받았거든. 결혼 전에 둘이 같이. 그래 잘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그런데 말이야.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준호가 수진이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는 O형이시잖아. 응, 그렇지. 근데 나 O형이야. 저는 순간 멍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죠. 그게 왜? O형이면 안 돼?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O형 부모에게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O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싹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니? 저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무슨 혈액형이셨어? 아빠도 O형이었어.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기억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 났을 때 수혈이 필요해서 제가 O형 피를 뽑았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그럼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나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내 딸이라고 믿었는데,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내 딸이지. 내가 낳았어. 내가 직접 낳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 아닐까? 바뀌었다고? 내 딸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제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엄마, 나도 혼란스러워.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내 진짜 부모는 누구고? 수진아, 미안해 엄마. 나 좀 혼자 있을게. 생각 좀 해볼게.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도 따라 일어나며 저한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수진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둘은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어요. 아기가 바뀌었다고?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죠. 제일 밑에 곱게 접어둔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손수지어 입힌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흰색 무명천에 연분홍색 끈을 단 작고 소박한 옷. 저는 그걸 꺼내서 가슴에 안았어요.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그런데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바뀐 걸까?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문자도 일십이었죠. 수진아, 엄마야. 한 번만 보자. 얘기 좀 하자.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확인해 볼게. 수진아, 제발 답장 좀 해줘. 답이 없었어요.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 DNA 검사를. 만약 정말로 수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면 그럼 내 진짜 딸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30년 동안 사랑한 이 아이는 내게 뭐가 되는 걸까?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다시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옷 안쪽에 아주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고 남은 아주 작은 혈흔과 제가 바느질하면서 실수로 찔러서 생긴 제 핏자국.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생각했었죠. 이 아이는 내 피를 받고 태어난 내 딸이야. 근데 이제 와서 혈액형이 다르다고?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똑똑똑. 가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밤에 누가 왔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혹시 김영희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30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1995년 3월 15일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수진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혹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저희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닐까요? 어머니의 친딸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진짜 딸이라고? 이 여자가? 저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여자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고. 그 눈빛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왜일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 여자 이지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지은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 들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이 여자가 제 친딸이라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얘기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니 저를 키우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혈액형이 기록된 병원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 적힌 혈액형이 제 실제 혈액형과 달랐어요. 지은이 서류를 제게 보여줬어요.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죠. 그래서 제가 DNA 검사를 받아봤어요. 저를 키우신 부모님과. 그런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병원에 알아봤어요. 1995년 3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난 여자아기 중에 혈액형이 바뀐 케이스가 있었는지. 1995년 3월 15일 수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안 해줬어요. 개인정보라면서요.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대에 출산한 산모가 2명 있었대요. 한 분은 저를 키우신 어머니 그리고 지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영희 씨, 당신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영인의 밥상이라는 음식점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딸 하나를 혼자 키우셨다는 것도. 지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DNA 검사 결과예요. 제가 직접 당신 머리카락을 구해서.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갔어요. 일주일 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낯선 여자 손님이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갔었죠. 그때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리고 이게 결과예요. 지은이 내민 서류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녀 관계 확률 99.99%.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99.99%. 이 여자가 제 친딸이라고? 어머님. 지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죠. 30년 동안 어머님을 찾았어요. 제 진짜 엄마를 찾았어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일까요? 가슴이 뛰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한번 보자. 할 얘기가 있어. 한참 만에 수진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내일 갈게요. 그리고 이틀 뒤 수진이가 가게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앉아.
저는 수진이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저는 지은에게서 받은 서류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읽는 동안 저는 그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한 게 맞았어. 우리 병원에서 바뀐 거 맞아. 그리고 내 친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지은이라고.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그러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누구 딸이에요? 수진아, 30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만두래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이래요?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누구예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친딸을 찾았으니까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는 내가 3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진짜 친딸이 생겼는데 저 같은 가짜는 이제 필요 없죠. 수진아, 전 이만 갈게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잠깐만. 하지만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부터 지은이 자주 가게에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거지 같은 거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손님이야. 손님이 아니라 딸이잖아요. 30년 동안 못해드린 효도 지금이라도 할게요. 지은은 정말 싹싹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봐왔어요. 어머님, 이거 당근이 싱싱해서 샀어요. 어머님 당근 볶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에 영인의 밥상 후기 찾아봤어요. 다들 당근 볶음이 맛있다고 했더라고요. 참 잘하는 아이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지은을 좋아했죠. 영희 씨 딸 찾았다며? 얼마나 좋아. 효녀네, 효녀. 어머님 30년 고생하신 보답을 받으시는구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수진이가 생각났거든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녁 지은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데 지은이 물었어요. 어머님, 그 수진이라는 분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겠지. 한 번도 안 오던데요. 혹시 서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30년 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제가 나타나서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왜? 수진 씨 입장에서는 제가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수진 씨 만나볼까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타나서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내가?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병원 실수로 인생이 바뀐.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은의 그 말이 참 착하게 들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마운 일이지. 그럼 제가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한테 수진 씨 전화번호 받아도 될까요? 저는 수진이 전화번호를 지은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엄마. 아니, 영희 씨. 제 전화번호를 왜 그 사람한테 줬어요? 지은이가 너한테 연락했구나. 그게 지은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서. 사과요? 재밌네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낸 거 보셨어요? 수진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어머님은 이제 진짜 딸을 찾으셨으니 당신은 조용히 물러나는 게 어때요? 라고 보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문자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믿지 않으시려나요? 어차피 전 이제 남이니까. 수진아. 됐어요. 전 이제 정리할게요. 30년 동안 감사했어요, 영희 씨. 저를 키워주셔서. 수진아, 잠깐.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이가 정말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는 지은의 방으로 갔어요. 지은이 제 건물 2층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잠깐 나와 볼래? 지은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한테. 무슨 문자 보냈니? 문자요? 아, 네. 한번 만나자고 보냈어요. 근데 왜요? 다른 말은 안 했어? 다른 말이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수진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수진이가 그랬어.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은이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보낸 문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지은의 핸드폰에는 정말 정중한 문자만 있었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수진 씨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것만 보냈어요. 진짜예요, 어머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수진이가 거짓말을 할까? 30년을 함께 산 아이가? 아니면 지은이가 거짓말을 할까? 이제 막 만난 아이가? 어머님, 혹시 수진 씨가 저를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어머님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진짜 딸이 나타났잖아요. 당연히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지은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수진 씨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 좀 억울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그랬을 리 없지.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수진이와 지은. 30년을 함께 산 딸과 이제 막 만난 친딸. 저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며칠 뒤 동네 아줌마들이 가게에 왔어요. 영희 씨 큰일 났다며? 딸이 둘이 됐다며? 아이고, 그게 다 병원 실수 때문이라던데. 요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영희 씨 어떻게 할 거야? 둘 중 누구를 딸로 삼을 거야? 뭔 소리예요? 둘 다 내 딸이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때 지은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요. 어머님, 제가 선물 좀 샀어요. 선물? 지은이 쇼핑백에서 비싼 옷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입으세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니야,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30년 동안 못 해드린 효도 지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동네 아줌마들이 감탄했어요. 어머, 효녀네. 정말 효녀야. 영희 씨 복 받았네. 이런 딸 어디서 찾아.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딸이 생긴 게.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이 건물하고 예금 조금 있는 게 다야. 그래도 관리는 해야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건 왜? 아니, 그냥요. 제가 회사에서 재무팀에 있어서요. 요즘 노인분들 재산 사기 당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혹시 어머님 재산을 제가 좀 관리해 드릴까요? 안전하게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건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나 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꺼냈죠. 수진이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중학교 졸업식 때, 사진 속 수진이는 언제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있었죠. 30년의 기억이 담긴 사진들.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인가?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수진아. 영희 씨. 아니 엄마. 수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나 무서워. 그 여자. 뭔가 이상해. 엄마 조심해.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진짜 엄마 딸 아닐 수도 있어. 나 알아봤어. DNA 검사 조작하는 방법.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DNA 검사 결과 조작 브로커라는 검색 결과들이 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조심해. 그 여자. 엄마 재산 노리는 것 같아.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오늘 물어본 것. 재산 관리.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제 친딸이야.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하잖아.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DNA 조작 브로커. 정말 그런 게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제 친딸이야. 검사 결과가 말해주잖아. 수진이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평소처럼 가게에 내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여전히 싹싹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죠. 동네 사람들은 지은을 보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희 씨 복 받았어. 저런 딸 어디서 찾아? 30년 만에 친딸 찾았으니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통장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었죠. 지은아 혹시 내 통장 봤니? 통장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혹시 내가 깜빡한 걸까? 며칠 뒤에는 제 도장이 사라졌어요. 중요한 도장이었죠. 건물 등기부에 등록된 그 도장. 지은아 내 도장 혹시. 어머님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망증 검사라도.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정말 건망증이 생긴 걸까? 그날 저녁 동네 친구들이 모였어요. 박 사장, 이 여사, 최 선생.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죠. 영희야, 너 요즘 좀 이상해.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내가 그랬어? 응. 어제도 반찬 주문 2번 받았잖아. 같은 주문을.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 그랬나?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친구분들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아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아까도 가스불 켜놓고 그냥 나가시려고 해서 제가 급히 끄고. 정말? 영희야, 그럼 정말 병원 가봐야겠다. 친구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가스불을?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가스불은 껐어요. 통장도 서랍에 넣어뒀고 도장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어진 걸까요? 누가 일부러? 아니야 설마.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꼭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저는 지은 몰래 가게를 나왔어요. 수진이가 지정한 곳은 조용한 카페였죠. 수진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60대 여성 가짜 친딸에게 재산 사기당해
DNA 검사 결과 조작한 사기당 검거. 엄마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노인들 DNA 검사 결과 조작해서 친딸인 척하고 재산 빼돌리는 거.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지은이가? 엄마 제가 지은 씨 과거 좀 알아봤어요. 수진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진은 32세. 근데 이상한 게 이 사람 SNS가 3년 전부터밖에 없어요. 그 전 기록은 전혀 없어요. 직장도 확인했는데 실제로 다니는 회사가 아니래요. 뭐? 그리고 이거요. 수진이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5년 전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이었죠.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다른 노인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DNA 검사 들고 와서 친딸이라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사기로 밝혀졌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그 여자, 지은이랑 닮았어요. 아니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수진아 이게 정말 맞는 거니? 100%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엄마 이상하잖아요. 통장 사라지고 도장 사라지고. 그리고 엄마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지은이는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나요? 엄마 우리 다시 DNA 검사해봐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그리고 지은 씨 과거도 더 알아봐야 해요. 하지만 지은이가 알면 몰래 하는 거죠. 엄마 제발요. 엄마 재산 다 빼앗기기 전에.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이 아이가 저를 진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말도 없이. 아 그냥 산책 좀. 혼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수진 씨 만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아니야. 안 만났어. 정말요? 그 여자가 어머님 꼬드겨서 저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봐 걱정돼서요. 어머님 수진 씨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여자 질투에 미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지은 몰래 제 방에서 지은이 쓰는 2층 방을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지은이 외출한 틈을 타서요. 방은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치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에 수첩 하나가 있었죠. 펼쳐보니 제 일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 62세. 재산 약 5억. 건물 한 채 예금 2억. 자식 우진이 하나 양육. 친구 관계 박 사장 이 여사 최 선생. 약점 딸에 대한 집착 외로움 인정 욕구. 그 아래 메모가 있었어요. 1단계 신뢰 확보 완료 2단계 기존 딸과 이간질 진행 중 3단계 건망증 연출로 후견인 지정 준비 4단계 재산 이전.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제가 한심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지은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어머님 거기 뭐 하세요? 제 방에. 저는 급히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죠.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 제 방을 왜 뒤지세요?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뭐라고 했죠? 저 사기꾼이라고? DNA 조작했다고?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실망이에요. 저를 의심하시다니. 30년 만에 만난 친딸을 이렇게 대하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지은 씨, 당신 누구예요? 정말 내 딸이 맞아요?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혹시 정말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영희 씨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가스불도 못 끄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다들 제가 효녀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순순히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아무 일 없이 끝나요. 거부하시면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가시게 될 거예요. 치매 환자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지은 편이고 수진이만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 씨,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재산은 절대 못 가져가.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지은이 방을 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내 말이 맞았어. 지은이 사기꾼이야. 우리 싸워야 해. 이제부터. 수진이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지은이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서 의자로 문을 막아두고 앉아 있었죠.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 그리고 수진이 베넷 저고리. 이것들만은 지은이한테 빼앗길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지은이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 산책. 짐까지 싸가지고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잠깐 수진이 집에 다녀올 거야. 그 여자 집에요? 어머님,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나섰어요. 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엄마,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들이 떠 있었죠. 이 여자 진짜 이름은 박미선이에요. 정과 이범. 사기죄로 2번 감옥 갔다 왔어요. 사진을 보니 분명히 지은이었어요. 다만 머리 색깔과 스타일만 바꿨을 뿐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사기친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에요. 수진이가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3명의 노인. 모두 60대 여성. 모두 혼자 살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 딸이 없거나 딸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 한 분은 요양병원, 한 분은 전 재산 날리고 작은 월세방, 한 분은 자살하셨대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 여자 꼭 잡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지만 어떻게 조작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동네 사람들은 다 저 여자 편이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 여자가 누구랑 공모하는지, 어떻게 DNA를 조작했는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죠. 이수진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강민호라고 합니다. 박미선, 그러니까 이지은 씨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변호사를 안으로 들였어요.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죠. 저는 박미선의 피해자 중 한 분의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가 박미선한테 전 재산을 사기당했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여자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여자가 김영희 씨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어떻게 우릴 찾으셨어요? 박미선은 패턴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조작하는 브로커가 따로 있어요. 그 브로커를 미행하다가 영인의 밥상이라는 식당을 발견했죠. 그리고 2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아직 피해를 입기 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명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여자를 잡을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2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한 달 안에 박미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김영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박미선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그 사이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걸 옷에 달고 다니세요. 박미선이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는 겁니다. 특히 재산 이전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요. 그리고 이수진 씨. 네, 이 여자 뒤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DNA 조작 브로커, 서류 위조범, 그리고 요양병원 관계자까지.
이 조직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박미선을 미행하겠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는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저는 강 변호사를 믿어도 되는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은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래 계셨네요. 걱정했잖아요. 미안. 수진이랑 얘기 좀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밥이나 먹자고. 지은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의심하는 눈초리였죠. 어머님 혹시 저 의심하세요?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의심해? 너는 내 딸이잖아. 그날부터 저는 강 변호사가 준 녹음기를 달고 다녔어요. 지은은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이 건물명에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도 엄청 나와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적게 내고. 그리고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며칠 뒤 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박미선이 만나는 브로커를 미행해서 녹음에 성공했어요. 그들이 다음 타기까지 의논하더군요. 정말요? 내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합니다. 박미선이 어머님한테 직접 협박하거나 재산 이전을 강요하는 장면을 녹음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증여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지은아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왜요? 뭐가 망설여지세요? 그냥 아직은 이른 것 같아서.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설마 또 수진이 말 들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미루세요?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하시니까 저도 걱정돼요.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 예약 제가 잡아드릴까요? 저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대답했어요. 치매는 무슨? 나 멀쩡해. 그럼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지금 당장.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이렇게 재촉해? 어머님이 순순히 안 들으시니까요. 어머님 어차피 제가 어머님 친딸이잖아요. DNA 검사도 나왔고.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죠. 난 아직 못 믿겠어. 내가 정말 내 친딸인지. 지은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뭐 어쩌실 건데요? 다시 검사해 볼까요? 제가 조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그냥 순순히 하시면 편해요. 안 그러면 어머님은 정신병원 가시게 될 거예요.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동네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영희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가스불도 못 끄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럼 다들 고개 끄덕이겠죠. 지은 씨 말이 맞네. 영희 씨 병원 가봐야겠다. 이렇게요?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면?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거요? 어머님한테 무슨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다 제 편이고. 어머님이 뭘 하시든 소용없어요. 저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두고 보자. 지은 씨. 아니 박미선 씨.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이제 끝이야.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전부 녹음됐어. 내 협박도 내 진짜 이름도. 지은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노인네가 감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강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미선 씨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지은의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지은이 외출한 틈을 타서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다른 노인분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68세, 이명자 71세, 박경희 65세. 모두 저처럼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이었고 각자의 재산 규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 노인분들의 진행 상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1단계 접근 완료, 2단계 신뢰 확보, 3단계 재산 이전, 4단계 시설 입소. 마치 물건을 다루듯 우리 노인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어머니 이름도 있어요. 여기 김영희 3단계 진행 중이라고. 수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당했을까요? 30년 키운 딸이 가짜라는 충격보다 제가 누군가의 먹잇감 목록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섭고 분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들 연락처 찾을 수 있겠니? 해볼게요. 근데 엄마,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수진이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처리 완료라는 무서운 글자만 적혀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서류들을 복사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와 저는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게 무슨 대수였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20년간 제 음식점을 다니며 묵묵히 지켜봐준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부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피해자 명단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희 씨,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리 탐정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누가 왔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기하던 순한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 좀 나눠달라고 왔어. 그래요? 근데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이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요즘 불면증이 심하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의 말투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요? 며칠 후 민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탐정이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순자 할머니의 딸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낡은 요양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피해자의 딸 박지혜 45세 씨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때는 저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그 사기꾼을 만났어요. 처음엔 저희도 믿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완벽했고 어머니 어릴 적 사진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가 6개월 만에 어머니 재산 전부를 가져갔어요. 집도 예금도 보험금까지. 그리고 어머니를 치매라고 진단받게 해서 여기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다 끝난 뒤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제 미래였습니다. 지은이 계획한 제 미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서 이런 병원에 버려지는 것.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은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수진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다른 노인들을 파멸시킨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지금 신고는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그 여자가 워낙 치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나요. DNA 검사도 진짜고 재산 이전도 어머니가 직접 동의한 거라서. 지혜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째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감옥에 보내려고요. 그럼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사기 딸을 고발하는 피해자 가족 모임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 3명을 더 만났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친딸이라며 접근하고 DNA 검사로 신뢰를 얻고 재산을 빼앗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뒤 요양원에 버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찰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지은 뒤에는 조직이 있어요.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인 최민호 52세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 내부자, 신분 위조 전문가, 해커, 변호사까지 다 있어요. DNA 검사 결과도 해킹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못 움직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범죄 조직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음식점 주인일 뿐인데. 엄마,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꼭 증거를 잡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그 착한 딸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은이 집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몰래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3단계까지 왔어요. 곧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 순한 딸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인네가 요즘 좀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이번 주 안에 병원 데려가서 치매 진단 받게 할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진이 방으로 가서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지은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악마 같은 사기꾼으로부터 다른 노인들을 지켜낼 겁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준 건 수진이가 아니라 제가 수진이를 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수진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날 새벽 저는 수진이와 함께 모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딸이 사기꾼이에요.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어주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사기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제 딸이 아니에요. DNA 검사를 조작한 전문 사기꾼이고 이미 다른 노인들도. 제가 서류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머니, 또 나오셨네요. 제가 찾아뵙다가 경찰서까지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딸의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단서라니. 언제 그런 걸 준비한 거죠? 경찰관이 그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 집에 가서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치매 노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약 드시고 쉬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뒀다는 것을. 저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방문을 닫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 어차피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음식점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영희 씨가 치매에 걸려서 딸을 못 알아본다는 소문이요. 뭐라고요? 그리고 영희 씨가 진짜 딸한테 폭언을 하고 재산을 안 주려고 발버둥 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이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요. 민수 씨, 저 정말 멀쩡해요. 제 말 믿어줘요. 나는 믿어요, 영희 씨. 20년을 봐왔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민수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 회사에 누가 전화했대요. 제가 가짜 딸이면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뭐?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학대한다는 거짓 제보까지 들어갔대요. 회사에서 저보고 당분간 쉬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저뿐만 아니라 수진이까지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미친 거예요.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협박한 겁니다. 박지혜 씨한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영희 씨, 죄송해요. 저희 딸이 협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진이와 민수 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싫어. 절대 안 해. 어머니, 어차피 법원에서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딸 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좋은 요양원 자리 예약했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다른 피해자들처럼 저도 그곳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제가 소리치며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지은이 휙 피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도와주세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변호사가 그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르신을 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됐네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수진이와 저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칠까요? 도망쳐봤자 어디로 가겠니? 저 여자들은 조직이 있어. 그럼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까지 힘들게 했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버텨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질 겁니다. 지은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년 전 딸을 처음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아기. 그 아이가 수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지은 베넷 저고리를 입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저고리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난 뒤 묻은 핏자국과 제가 바느질하다 찔려서 생긴 작은 혈흔까지. 그래. 그 베넷 저고리. 저는 벌떡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그 저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수진이와 함께 모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딸이 사기꾼이에요.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어주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사기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제 딸이 아니에요. DNA 검사를 조작한 전문 사기꾼이고 이미 다른 노인들도. 제가 서류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머니, 또 나오셨네요. 제가 찾아뵙다가 경찰서까지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딸의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단서라니. 언제 그런 걸 준비한 거죠? 경찰관이 그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 집에 가서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치매 노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약 드시고 쉬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뒀다는 것을. 저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방문을 닫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 어차피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음식점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영희 씨가 치매에 걸려서 딸을 못 알아본다는 소문이요. 뭐라고요? 그리고 영희 씨가 진짜 딸한테 폭언을 하고 재산을 안 주려고 발버둥 친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이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요. 민수 씨, 저 정말 멀쩡해요. 제 말 믿어줘요. 나는 믿어요, 영희 씨. 20년을 봐왔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민수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 회사에 누가 전화했대요. 제가 가짜 딸이면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뭐?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학대한다는 거짓 제보까지 들어갔대요. 회사에서 저보고 당분간 쉬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저뿐만 아니라 수진이까지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미친 거예요. 그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협박한 겁니다. 박지혜 씨한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영희 씨, 죄송해요. 저희 딸이 협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진이와 민수 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싫어. 절대 안 해. 어머니 어차피 법원에서 제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게 해줄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딸 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좋은 요양원 자리 예약했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다른 피해자들처럼 저도 그곳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제가 소리치며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지은이 휙 피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도와주세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변호사가 그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르신을 시설에 보낼 수 있게 됐네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수진이와 저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칠까요? 도망쳐봤자 어디로 가겠니? 저 여자들은 조직이 있어. 그럼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까지 힘들게 했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버텨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질 겁니다. 지은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년 전 딸을 처음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아기. 그 아이가 수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지은 베네 저고리를 입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저고리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난 뒤 묻은 핏자국과 제가 바느질하다 찔려서 생긴 작은 혈흔까지. 그래. 그 베네 저고리. 저는 벌떡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그 저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명하셔야 해요. 법원 날짜 잡혔거든요. 저는 천천히 지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네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지은 씨. 당신이 정말 내 딸이라면 이게 뭔지 알겠지?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베네 저고리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 저고리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 내 진짜 딸만 알 수 있는 표시가. 저는 저고리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탯줄을 자른 자리에 작은 핏자국과 제가 바느질하다 손가락을 찔려 묻은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 핏자국.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해봐. 내가 진짜 내 딸이라면 말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녹음 파일 찾았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칠 전 제가 몰래 녹음했던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단계까지 왔어요. 곧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당신 목소리 맞지? 사기 조직이랑 통화하던 거.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아니야. 그저 노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지. 지은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민수 씨와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체포합니다. 사기, 문서 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착한 딸의 가면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사악한 본 모습뿐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아니, 당신이 당신 인생을 망친 거야. 경찰이 지은을 끌고 나가는 순간 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전부 진술하러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현관문 밖에는 박지혜 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수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서럽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은 뒤에 있던 사기 조직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DNA 검사를 조작한 해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 법적 서류를 만든 변호사까지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정말로 아이가 바뀐 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 진짜 친딸은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친딸 만나보시겠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베넷저고리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 만에 친딸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수진이가 우선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진짜 딸 만나도 돼요? 전 괜찮아요. 수진아, 넌 이미 내 진짜 딸이야. 30년이 거짓말일 순 없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함께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사기 조직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재산을 되찾았고 요양원에 버려졌던 할머니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엄마 곧 도착하신대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떨리는구나. 몇 주 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진짜 친딸을 찾았다고요. 이름은 박민지 30세.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도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줄 모르고 저를 키우셨던 거였습니다. 현관 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눈매, 인매,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딸. 이 순간을 얼마나 상상해 왔습니까?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민지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안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죠. 민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 정말 놀랐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그런데 민지 씨가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어색해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30년간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수진이가 있듯 민지에게도 자신만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민지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민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제 친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자신들이 30년간 다른 사람의 딸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분들이 당신을 키우셨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수진이를 바라보며.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죠. 수진이와 민지 씨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반대편 손으로 민지 씨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 다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시간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지 씨는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진이는 자신의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두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엔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들께 제가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민지 씨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거실 창가로 가서 민지 씨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바느질하며 흘렸던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저고리는 수진이가 입었지만 원래는 민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수진이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이야 수진아. 저는 베넷 저고리를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보관하세요 엄마. 우리 가족의 역사잖아요.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저고리가 없었으면 우리 저 사기꾼 못 잡았을걸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천조각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민지 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70대의 자상한 부부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민지 잘 키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 아버지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수진이를 키워주신 건 하늘이에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30년간의 엇갈린 운명.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두 딸을 만났다. 한 명은 30년을 함께한 수진이고 한 명은 혈연으로 이어진 민지다. 누가 진짜 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둘 다라고 대답하겠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도 봐야 하고 민지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결혼식 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줄에 누구로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민수 아저씨 어때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 20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그 사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며칠 후 민수 씨가 음식점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을요 영희 씨. 민수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못 버텼을 거예요. 민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이제 수진이도 결혼하고 영희 씨 혼자 계실 텐데. 민수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민수 씨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네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민수 씨. 20년간 기다려줘서. 저는 민수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지 씨도 가족으로 참석했습니다. 식장에는 그동안 도와줬던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수진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평생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아 행복해야 해.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딸을 넘겨줬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수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희 씨 이제 좀 쉬셔야죠. 아직 멀었어요. 민지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평생.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2년의 인생.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도 민지도 민수 씨도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을이 저무는 하늘 아래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